차가운 가죽 소파의 감촉이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서윤아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들의 그림자가 낡은 거실 벽을 기괴한 형태로 뒤덮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며칠째 반복되는 방문이었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노골적인 위협과 경멸의 공기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제 가치를 잃고 압류 딱지의 붉은색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불쾌하게 툭툭 쳤다. 그는 기름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아 씨, 우리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좋은 말로 할 것 같나? 최 회장님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당신 아버지는 병실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신세지. 그의 목소리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목적만을 담은 칼날 같았다. 유나는 굳게 담은 입술을 열지 않았다. 어떤 대답도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이 남자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먼지 쌓인 가족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병으로 쓰러지기 전 건강하고 인자했던 아버지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쯧쯧, 한때는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지. 그런데 감히 최 회장님 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셨으니 이 꼴이 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 남자는 액자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유나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이제는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떠났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적막은 그들의 협박보다 더 깊은 공포를 몰고 왔다. 유나는 한참 동안이나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성실하고 정직했던 아버지는 왜 저런 악랄한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야만 했을까? 수십억에 달하는 빚은 평범한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올 때쯤이었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낡은 빌라 앞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유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최 회장의 수하들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전의 무례한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현관문을 두드렸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남자는 자신을 김비서라고 짧게 소개하며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씨 되십니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고 마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김 비서는 거실로 들어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서윤아 씨의 아버님께서 지신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앞으로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그의 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비현실적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농담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유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건이 무엇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것이라 갈라져 있었다. 김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굵은 글씨로 혼인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희 대표님과 결혼해 주시면 됩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김 비서의 설명은 간결하고 무미건조했다. 그는 상대방의 감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대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하필 자신인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혼란을 읽기라도 한 듯 김 비서는 말을 이었다. 대표님께서는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십니다. 결혼 상대 역시 조용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길 원하셨습니다. 서윤아 씨의 상황은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여러모로 부합했습니다. 그의 말은 유나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절망이 누군가에게는 최적의 조건이 된 것이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은 하나같이 비인간적이었다. 사생활 보장, 외부 활동 제한, 부부로서의 의무, 그리고 계약 파기 시에 엄청난 위약금까지.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잘 포장된 거래, 아니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적힌 액수는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압도적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유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김 비서는 손목시계를 한 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연락 주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최 회장은 서윤아 씨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가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는 명함 한 장을 계약서 위에 올려놓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혼자가 된 유나는 계약서를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다. 한쪽에는 아버지를 파멸시킨 악마의 손길이, 다른 한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인물이 내민 구원의 동아줄이 있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녀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자 선택은 명확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둘 수는 없었다. 설령 자신의 영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유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동이 트고 세상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 감정, 어쩌면 인생 전체를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을 하기로 했다. 정오가 되기 몇 분 전,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 비서가 남기고 간명함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목소리가 아닌 훨씬 깊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결정했나?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유나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자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단 한마디, 그녀의 남은 생을 결정지을 한마디였다.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삶의 한 막이 끝나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좋다. 김 비서가 곧 다시 찾아갈 거다. 준비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값비싼 물건 하나를 사들이는 것처럼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이 유나의 귓가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제와 다름없이 푸르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오직 그녀의 세상만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서유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얼굴도 모르는 세계적인 부호의 아내가 되기로 한 여자.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운명을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뒤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따라붙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유나의 얼마 남지 않은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김 비서는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대표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상자 안에는 값비싸 보이는 휴대폰과 몇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다. 이전의 모든 연락처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휴대폰을 사용하십시오. 카드도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김 비서는 사무적인 말투로 설명했다. 한도 없는 카드라는 말은 유나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둘러보았다. 가난했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 김 비서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유나는 아버지의 사진 액자만을 조심스럽게 챙겨들었다. 그것만이 그녀가 과거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검은 세단에 올라타자 차는 미끄러지듯 익숙한 동네를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낯설어졌다. 유나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래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서울의 중심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호텔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김 비서는 유나를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와 보석 감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고 조용하게 치를 겁니다. 하지만 형식은 갖춰야 하니 대표님의 아내 되실 분께 어울리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김 비서의 말에 따라 유나는 마치 마네킹처럼 그들이 입혀주는 드레스를 입고 그들이 골라주는 보석을 착용해야 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이 목에 닿는 순간 유나는 이것이 자신의 결혼 준비가 아니라 값비싼 상품을 포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김 비서는 그녀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다. 이곳에서 식전까지 머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방을 나갔다. 텅 빈 스위트룸에 혼자 남은 유나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이제 곧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한 남자의 아내. 그녀의 결혼은 사랑이나 축복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필요에 의한 계약이었다. 유나는 손에 든 열쇠를 꽉 쥐었다.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일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향한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그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혼식은 다음 날 바로 진행되었다. 약속된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갤러리 최상층에 위치한 작은 채플이었다.
유나는 김비서가 준비해준 심플한 디자인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최소한의 메이크업만을 한 채 그곳으로 향했다.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했던 어젯밤의 호텔, 스위트룸과는 달리 오늘 그녀가 머무는 대기실은 온통 흰색으로 꾸며져 있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적막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깊고 낮은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그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한 번 본 적 없는 완벽하게 낯선 남자였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늘진 눈매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비현실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남자는 유나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강태준입니다. 그것이 그가 자신에 대해 밝힌 전부였다. 자기소개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통보였다. 유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서유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낯선 공간과 남자 앞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약혼도 사랑의 속삭임도 없는 오직 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는 마치 값비싼 물건의 상태를 감정하듯 무심하게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호기심이나 관심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눈빛이었다. 유나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자신이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의 삶을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김 비서에게 얘기는 다 들었을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서류상으로 그 외의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유나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지켜야 할 규칙만을 나열했다.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불필요한 질문도 삼가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김 비서를 통해 제공될 겁니다. 결혼식은 그의 말처럼 지독하게 간결했다. 주례사도 하객도 축가도 없었다. 강태준과 서유나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 비서와 변호사 단 4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켰다. 혼인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는 절차가 기계적으로 이어졌다. 태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는 예상외로 단순한 디자인의 플래티넘 링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올가매는 차가운 족쇄였다. 모든 절차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태준은 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몸을 돌려 체프를 나섰다. 유나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김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이제 저택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모님이라는 어색한 호칭이 유나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유나가 아닌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듯했다. 차가 부드럽게 정원 안으로 들어서자 현대적이면서도 위압적인 디자인의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유리와 차가운 석재로 마감된 저택은 마치 잘 지어진 요새처럼 보였다. 아름다웠지만 사람이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입주 도우미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그들의 목소리 역시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김 비서는 유나에게 집안의 구조와 그녀가 사용하게 될 공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대표님께서는 동관을 사용하십니다. 사모님의 공간은 이곳 서관입니다. 특별한 용무가 없는 한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부부의 생활 공간이라기보다는 잘 관리되는 호텔의 스위트룸 2개를 분리해 놓은 것과 같았다. 유나에게 배정된 서관은 침실과 서재, 드레스룸, 그리고 작은 거실까지 갖춘 완벽한 독립 공간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는 듯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개인적인 물건이라고는 아버지의 사진 액자 하나뿐이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삶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고독한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완벽하게 준비된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낮에는 광활한 저택 안을 정처 없이 떠돌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의 남편 강태주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야 돌아왔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저택의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철저하게 사무적이었다. 그들은 유나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지만 결코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제공되었지만 정작 그녀가 원하는 인간적인 교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태준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동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완벽하게 유지하던 그의 차가운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그 순간 유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는 왜 이런 계약 결혼을 해야만 했을까? 세계적인 부호라는 그가 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그토록 꺼리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질 용기는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결코 넘을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존재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김 비서를 통해 첫 번째 지시를 받았다. 오늘 저녁 대표님과 함께 참석하셔야 할 공식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저녁 7시까지 준비를 마치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유나는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지난번 결혼식을 준비했던 전문가들이 다시 저택을 찾아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유나를 완벽한 재벌가 사모님으로 변신시켰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에 그녀의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다. 화려하게 치장된 모습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감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태준이 서관의 거실로 직접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는 말끔한 턱시도 차림이었고 평소보다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준비를 마친 유나를 잠시 훑어보더니 만족한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그는 짧게 말하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가운 그의 팔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팔에 닿는 순간 단단한 근육의 감촉과 함께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온기였지만 유나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놀랐다. 그녀는 그가 차가운 대리석상처럼 아무런 온도도 없는 존재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저택을 나와 기다리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탔다. 오늘 밤 그녀는 처음으로 강태준의 아내로서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주는 창밖을 응시하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유나 역시 감히 먼저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이 반지가 그리고 옆에 앉은 이 남자가 이제 그녀의 운명이었다. 좋든 싫든 그녀는 이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가 열리는 곳은 국내 최고의 VVIP들만 출입하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다. 리무진이 붉은 카펫이 깔린 입구에 멈춰 서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유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태주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유나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음을 실감했다. 웃어.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그가 단단히 잡은 팔은 낯선 환경에 놓인 그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유나는 그의 말대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호기심 어린 속삭임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베일에 쌓여있던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처음으로 아내를 대중 앞에 공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멀리서 그들을 힐끔거리며 저마다 추측을 쏟아냈다. 어느 가문의 영예인지 어떻게 저 얼음 같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유나는 그들의 시선이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자신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의 일부였다. 태주는 그녀를 데리고 연회장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회하는 왕처럼 당당했고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유나는 그저 그의 옆에서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태준에게 다가와 아는 체를 했다. 태준은 잠시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 뒤 그 남자와 함께 잠시 자리를 비웠다. 홀로 남겨진 유나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모두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담소를 나누는 화려한 연회장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지독하게 익숙하면서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게 누구신가?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군요. 유나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기름진 미소를 머금은 최민환 회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그녀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조롱의 빛이 가득했다. 서 사장님의 따님 아니신가? 아버님은 병원에 계신다 들었는데
따님은 이렇게 좋은 곳에 다 오시고 말이야. 세상 참 요지경이지. 최 회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교묘한 목소리로 그녀를 비아냥거렸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녀를 자극하고 이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의 수하들을 보내 집까지 찾아와 협박하던 그 악랄함이 다시금 떠올라 속이 메스꺼웠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손톱이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보이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 상대를 똑바로 꿰뚫어 볼 듯한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최 회장님, 덕분에 아버지는 잘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은 바로 제 남편이고요. 유나는 의도적으로 남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최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는 그녀가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분노에 차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기대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가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장님께서도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여 쌓아 올린 성은 그 기반이 약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최민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늘 자신 앞에서 벌벌 떨던 사장의 유약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이전에 알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차마 화를 터뜨리지는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는 자신이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돌아왔다. 그는 최 회장과 유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최 회장을 싸늘하게 한번 쳐다본 뒤 아무렇지도 않게 유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 행동은 명백한 소유의 표시이자 최 회장을 향한 무언의 경고였다. 최 회장님, 제 아내에게 무슨 용무라도 있으셨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고 위압적이었다. 최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아니요. 강 대표님의 사모님이신 줄은 미처 몰랐구려. 그저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변명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태주는 멀어지는 최 회장의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단순한 무관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묻고 있었다. 유나는 그저 담담하게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라 잠시 인사를 나눴을 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싸움은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강태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가 그저 빚에 팔려온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날카로움과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최민환 같은 노예한 뱀 같은 자를 상대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를 당황하게 만들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계약 결혼이 생각보다 지루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에서 태주는 처음으로 유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최민환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지? 그의 질문에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감정을 배제한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부도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분노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낯선 타인이었지만 최민환이라는 공통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이다. 유나는 오늘 밤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이 단순한 채권자나 계약 상대가 아닌 어쩌면 자신의 아군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것은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미한 빛과도 같았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강태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바빴지만 아주 가끔 식사 시간에 마주칠 때면 그의 시선이 이전보다 조금 더 길게 유나에게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진전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도 높고 두꺼웠다. 유나는 여전히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였고 태주는 그 새장의 주인이었다. 연회장에서 최민환과 마주쳤던 충격과 계속되는 긴장감은 결국 유나의 몸에 탈을 내고 말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과 현기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썼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아프다고 드러눕는 것은 나약함을 인정하는 꼴이었고 그녀는 누구에게도 특히 강태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꿋꿋하게 평소와 같은 일과를 소화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몸살은 그녀의 의지보다 훨씬 강했다.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온몸에 뼈마디가 쑤셨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서재의 책장에 꽂힌 책들의 글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녀는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다. 이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곤란했다. 그녀는 간신히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뉘었다. 잠깐만 눈을 붙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온통 어두웠다. 밤이 깊은 모양이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으로 온몸이 축축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 주전자를 미처 잡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유리 주전자가 산산조각 났다. 사모님, 잠시 후 문 밖에서 놀란 목소리와 함께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대답할 힘도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문이 열리고 입주 도우미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침대에 쓰러져 있는 유나의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당장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유나의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리는 것 같았다. 김 비서의 목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그러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낯설지만 익숙한 깊은 저음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정리했다. 다들 나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유나는 깊은 잠인지 혹은 기절인지 모를 상태로 빠져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이마 위에는
차가운 물수건이 얹혀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간호해 준 모양이었다. 입주 도우미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는 평소에 칼날 같던 슈트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라운지웨어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유나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남자가 그 강태준이 자신의 병상을 지키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일어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무감정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안도의 기운이 섞여 있는 듯했다. 유나는 마른 목에서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어째서 당신이 여기에? 태주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크고 차가웠지만 불덩이 같은 그녀의 이마에는 그 시원함이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졌다. 열이 좀 내렸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옆에 준비되어 있던 죽 그릇을 들어 올렸다. 의사가 빈속에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먹어. 그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그녀의 입가로 가져왔다. 유나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입을 벌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반응에 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내가 직접 떠먹여 주기까지 해야 하는 건가? 그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행동에는 서툴지만 분명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마지못해 입을 열어 그가 내민 죽을 받아 먹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그녀는 그가 떠주는 죽을 몇 숟갈 더 받아 먹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끝났다. 태주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약과 물을 건넸다. 약을 먹고 다시 자리에 눕자 그는 새로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지독하게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은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유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왜 그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왜 이러시는 거죠? 유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태준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무심한 척 대답했다. 내 아내가 내 집에서 쓰러졌다. 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그의 대답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사무적이었지만 유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그 이유뿐이라면 의사나 가사도우미에게 맡기면 그만이었을 테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덧붙였다. 쓸데없이 몸을 축내지 마. 그 정도로 무너질 거였다면 처음부터 이 계약을 받아들이지도 말았어야지. 그의 말은 책망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의 강인함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최민원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태주는 그녀의 열이 완전히 내릴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서류를 검토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유나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칠흑 같던 그녀의 고독한 세계에 처음으로 누군가 함께 있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태준의 그림자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기묘한 안정감 속에서 다음 날 아침 유나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밤사이의 일들이 모두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약과 따뜻한 물,
그리고 그녀가 떨어뜨렸던 깨진 유리 조각들이 말끔히 치워져 있는 것을 보며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얼음장 같은 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유나는 그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행동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어쩌면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외부의 시선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나 그녀의 빚을 해결하기 위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최민환의 이름이 나왔을 때 보였던 그의 반응은 그들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깊은 악연이 존재함을 암시했다. 유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이 계약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고.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그리고 그를 둘러싼 비밀에 대해 스스로 알아내기 시작해야 했다. 몸을 회복한 유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강태준이 보여준 예기치 못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단순히 차가운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그 역시 최민환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 감정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유나는 이제 이 거대한 저택에서 수동적인 인형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최소한의 해답이라도 스스로 찾아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 회사의 부도 원인을 다시 파헤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강태준의 저택 서재는 웬만한 대학 도서관보다 더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으로 과거의 신문 기사와 기업 공시 자료, 재무제표 등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서해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 실패였다. 수주에 성공하기만 했다면 회사는 재기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다. 당시 프로젝트를 따낸 곳은 최민환 회장의 일신그룹 자회사 중 하나였다.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누르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조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다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 목록에서 익숙한 이름을 찾아낸 것이다. 바로 강태준의 TK그룹이었다. 그때의 TK그룹은 지금처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신흥 강자였다. 강태준 역시 아버지의 운명이 걸린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던 경쟁자였던 것이다. 유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다. 강태준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였다. 그렇다면 그는 최민환과 손을 잡고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공범일까? 아니면 그 역시 최민환의 계략에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일까? 만약 공범이라면 지금 자신과 계약 결혼을 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죄책감?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위선? 의심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유나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강태준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평소처럼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 저택의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서재를 나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그어져 있던 보이지 않는 선, 서관과 동관을 나누는 경계를 넘어섰다. 그녀는 곧장 태준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가 늘 밤늦게까지 머무는 곳이었다. 묵직한 오크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들어와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태준의 서재는 그녀의 공간보다 훨씬 더 크고 고풍스러웠다. 한쪽 벽면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위스키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다. 태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들어선 사람이 유나인 것을 확인하고는 놀란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일이지? 김 비서를 통해 말하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며칠간 조사하며 출력한 자료 뭉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다. 태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가 내민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해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라는 문구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혼란, 그리고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를 지나쳐 서재 벽에 걸린 거대한 풍경화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림의 한쪽 모서리를 누르자 그림이 옆으로 스르르 밀리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견고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태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이얼을 맞추고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서류철이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그 서류철을 유나가 내려놓았던 자료들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다. 서류철의 겉표지에는 그녀가 며칠 내내 보았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극의 막이 오르기를 지켜보는 연출가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 들끓는 무언가를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이 찾아낸 건 이 거대한 사건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야. 진짜 이야기는 그 안에 들어있지. 그의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면서도 동시에 더 큰 미스터리를 던져주었다. 그는 공범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역시 피해자란 말인가?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철을 향해 뻗었다. 이 안에 아버지의 진실이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라 위험한 진실을 공유하는 공모자가 되는 것이었다. 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유나가 마지막 남은 의문을 담아 물었다.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연회장에서 최민환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닮아 있었다. 복수에는 무대가 필요하고 좋은 무대에는 좋은 배우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우리에겐 공통의 적이 있으니 말이야. 서유나의 손끝이 낡은 서류철의 표면을 스쳤다.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종이는 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이 얇은 종이 뭉치 안에 아버지의 몰락과 강태준의 비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조종한 최민환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결심한 듯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서류철의 첫 장을 넘겼다. 첫 장부터 빼곡하게 들어찬 것은 각종 비자금 조성 내역과 뇌물 장부였다. 최민환이 정관계 인사들을 어떻게 매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권을 따냈는지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윤아는 아버지께서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며 정도를 거르려 애쓰셨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런 아버지가 이런 비열한 수법을 쓰는 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의 회사에 의도적으로 잠입했던 산업 스파이의 보고서, 기술 탈취의 정황, 그리고 언론을 매수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던 기록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에 의해 철저하게 사냥당한 것이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서류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뜻밖의 자료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TK그룹과 관련된 서류들이었다. 서해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당시 최민환이 어떻게 TK그룹의 입찰 서류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TK그룹의 신용도에 흠집을 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빛바랜 신문기사 한 조각이 붙어 있었다. 유망 벤처기업인 강 회장,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별세라는 짧은 부고 기사였다. 윤아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밖에 야경을 등지고 있어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깊은 슬픔과 오랜 분노를 가슴에 묻은 채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이었다. 기사에 나온 강 회장님이 당신의 아버지신가요? 윤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 앞에 드러내 보였다. 아버지는 과로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최민환이 만든 절망과 배신감 속에서 돌아가셨지. 평생을 바친 기술과 회사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셨던 거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에 사무친 한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젊고 패기 넘쳤던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최민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맹세했어. 언젠가 반드시 내 손으로 최민환을 끌어내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다고. 그의 고백은 유나의 마음을 아프게 울렸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이 왜 그렇게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왜 최민환의 이름 앞에서 그토록 차가운 분노를 드러냈는지. 그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을 칼을 갈며 살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그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였군요. 유나는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최민환에게 모든 것을 잃고 그에게 가장 큰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가 전혀 경계하지 않을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 당신의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자 배우. 그녀의 말에 태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차가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부정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랬어. 당신의 절망은 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지. 그의 솔직한 인정은 오히려 유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는 위선적인 동정으로 그녀를 기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회장에서 최민환과 마주섰던 당신을 봤을 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당신은 내 계획에 필요한 단순한 배우가 아니야. 당신은 이 전쟁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겠더군. 그의 말은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계약으로 묶인 허울뿐인 부부가 아니라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위험한 동맹이 되자는 것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낡은 서류철과 그 너머에 서 있는 강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유일한 선택지였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악인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설령 그 길이 위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나의 복수이기도 해요. 모든 계획은 저와 함께 상의하고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당신의 장기말이 아니라 이 게임의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차갑거나 비웃는 미소가 아니었다. 상대를 인정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만족의 미소였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바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이 마주 닿는 순간 그들의 계약 결혼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재 책상에 마주 앉아 밤을 새웠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형식적인 예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최민환이라는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전략만이 오고 갔다. 태주는 자신이 수년간 수집해온 방대한 정보를 풀어놓았고 유나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허점을 파고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팔려온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강태준 역시 상처 입은 과거에 갇힌 고독한 복수기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서로의 유일한 아군이 되었다. 어둡고 깊은 서재 안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최민환의 제국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최민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와인 잔 속의 붉은 액체가 그의 심기처럼 불길하게 일렁였다. 며칠 전 자선 파티에서 마주쳤던 서윤아의 그 서늘한 눈빛이 좀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벌벌 떨며 자비를 구해야 할 계집애가 감히 자신에게 독을 품은 말을 내뱉었던 그 순간을 떠올릴수록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의 앞에 선 비서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보고를 이어가고 있었다. 강태준 대표와 서윤아 씨는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 관계가 맞습니다. 혼인신고는 물론 최근 TK그룹의 일부 지분이 서윤아 씨에게 증여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는 최민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서윤아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내세워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 계집애의 뒷조사는 해봤나? 최 회장이 나직이 물었다. 네, 회장님. 서윤아는 부친의 회사가 부도난 이후로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최근 강태준을 만나기 직전까지 저희 쪽 사람들에게 빚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결국 돈 때문에 팔려온 신데렐라라는 얘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강태준 같은 인물이 단순히 빚 많은 여자를 동정심으로 거두었을 리는 만무했다.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터. 최민화는 강태준이 자신의 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자신 역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선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야 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는 바로 서윤아였다. 쓸만한 기자를 하나 구해 그 계집애의 과거를 좀 흥미롭게 각색해서 기사를 터뜨려 순진한 재벌을 등쳐먹으려는 꽃뱀, 뭐 그런 진부하지만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말이야. 최민화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다. 그는 언론이라는 칼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잘 알고 있었다. 실체 없는 소문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서윤아를 무너뜨리면 강태준의 평정심도 함께 흔들릴 것이라 계산했다. 며칠 후 그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인터넷 연예 매체를 시작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베일에 쌓인 TK그룹 안주인 알고 보니 사채 빚에 팔려온 과거. 서윤아 씨의 화려한 남성 편력 강태준 대표는 알고 있나? 등 익명의 제보자 A씨의 입을 빌린 악의적인 기사들이었다. 기사에는 윤아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까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윤아를 향해 온갖 추잡한 댓글들을 쏟아냈다. 저택의 직원들조차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동정하는 듯한 시선 혹은 경멸하는 듯한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윤아는 순식간에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다. 윤아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 PC로 기사들을 읽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움켜쥐었다. 충격과 분노로 눈앞이 아찔했다. 최민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가장 비열하고 추잡한 방법으로 그녀의 인격을 말살하려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서재의 문이 열리고 태준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윤아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곁에 다가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강한 힘과 온기에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당신에게 피해를 줬어요. 나 때문에 당신의 이름에까지 흠집이 나고 있어.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렸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최민환이 어떤 인간인지 잊었나? 그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건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놀랍게도 윤아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가 전원을 꺼버렸다. 더 이상 저런 쓰레기 같은 글들은 보지 마. 당신이 상대해야 할 것은 저런 비겁한 대중이 아니라 저들 뒤에 숨어 있는
최민환 한 사람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그리고 오늘자로 스포트라이트 데일리를 인수한다. 반대하는 이사들에게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할 거라고 전해. 스포트라이트 데일리는 바로 이번 허위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인터넷 매체였다. 유나는 그의 결정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고작 기사 하나 때문에 언론사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그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태준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몇 시간 후 TK그룹의 이름으로 공식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아내 서윤아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선처는 절대 없을 것임을 밝힌다. 또한 강태준 대표는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장은 태준이 직접 쓴 것이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 태준은 유나를 데리고 한 자선 음악회에 참석했다.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태준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유나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등 누가 보아도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최민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는 100마디의 해명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아내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증명해 보였다. 세상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강태준의 이례적인 행보에 감동한 사람들은 오히려 익명의 제보자를 비난하며 그들 부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최민환이 던진 돌은 그들 부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는 태준의 옆모습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는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기꺼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것은 그의 오랜 원칙을 깨뜨리는 행동이었다. 고마워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파트너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유나는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최민화는 자신이 던진 미끼를 우리가 물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덫에 걸린 건 그 자신이야.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이용한 언론사는 그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통로 중 하나였다. 나는 오랫동안 그 증거를 찾고 있었는데 그가 이번 일로 스스로 꼬리를 드러낸 셈이지. 이제 그 칼은 우리의 손에 들어왔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최민환의 공격은 더 큰 반격을 위한 완벽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강태준이 인수한 스포트라이트 데일리의 지하 서버실에서는 김 비서의 지휘 아래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언론사라는 합법적인 탈을 쓰고 이루어진 최민환의 불법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태준의 예상대로 스포트라이트 데일리의 회계장부에는 유령 회사를 통한 수십억 원대의 광고비, 지출 내역과 같은 의심스러운 기록들이 가득했다. 강태준의 서재는 이제 완벽한 작전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관계 인물들의 사진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태준과 유나는 밤낮을 잊은 채 팀원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민환의 돈 세탁 경로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었다. 유나는 예리한 분석력으로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냈고 태준은 자신의 방대한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해 그 실체를 확인했다.
찾았어요.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유나가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환이 이번 주 금요일 자신이 소유한 아르카디아 갤러리에서 비공개 자선 경매를 열어요. 출품작 중 하나인 르누아르의 그림, 소녀의 초상이 바로 이번 돈 세탁의 핵심이에요. 그녀의 설명은 명쾌했다. 최민환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이 그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자선 경매라는 합법적인 무대를 이용해 가격을 수십 배 부풀려 자신이 통제하는 다른 인물에게 낙찰시키는 수법을 사용하려 했다. 낙찰 대금은 자선이라는 명목하에 깨끗한 돈으로 둔갑하여 그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갈 예정이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수법 중 하나였다. 이 경매는 최민환의 가장 내밀한 금고나 다름없어 오랫동안 그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핵심 인물들만 초대되는 자리지. 태준이 그녀의 분석을 덧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이곳에서 거래 현장을 덮친다면 그의 돈줄을 끊는 것은 물론 그의 가장 가까운 공범들까지 한 번에 엮어 넣을 수 있어. 문제는 어떻게 그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매장에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냐였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입구에서부터 차단될 것이 뻔했다. 그때 유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다. 제가 미끼가 되겠어요. 그녀의 제안에 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그가 단호하게 반대했다. 최민환의 소굴에 그녀를 혼자 들여보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했다. 최민환은 저를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저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자선 파티에서 제가 보였던 의외의 모습 때문에 그는 저를 꺾어보고 싶다는 오만한 생각을 품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제가 먼저 그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남편인 당신과의 불화를 핑계로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면서 그는 분명 의심하면서도 자신의 소나기에 저를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최민환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최민환은 유나를 이용해 강태준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녀를 경매장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일단 경매장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녀는 태준의 팀이 미리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이용해 모든 거래 과정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동안 태준과 그의 팀은 밖에서 대기하며 검찰과 언론에 증거를 넘길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성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위험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어느새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파트셔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굳이 당신이 나설 필요는 없어. 아니요. 저여야만 해요. 유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다. 이건 당신만의 복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제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기도 해요. 제가 직접 끝내게 해줘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태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경매가 열리기 이틀 전 유나는 계획대로 최민환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남편의 감시를 피해 겨우 연락하는 것처럼 불안에 떠는 연기를 펼쳤다.
강태준이 자신을 감금하다시피 통제하고 있으며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최민화는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척하며 상의할 일이 있으니 경매가 열리는 날 밤 아르카디아 갤러리로 오라고 제안했다. 약속의 날 밤이 되었다. 유나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귀에 달린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목에 건 펜던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태주는 저택을 나서려는 그녀의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녀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절대 무리하지 마.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곧바로 빠져나와. 당신의 안전이 복수보다 우선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유나는 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말아요. 곧 돌아올게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은은한 향기가 태준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었다. 아르카디아 갤러리에 도착하자 최민환의 비서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갤러리 내부는 이미 VVP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모두들 겉으로는 예술을 논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탐욕과 비밀스러운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유나는 최민환의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최민환은 와인잔을 들고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시오, 서윤아 씨. 강 대표 몰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군.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앉으시오.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 어떤 재미있는 거래를 할 수 있을지 천천히 이야기해보지. 그는 유나에게 독이 든 와인잔을 건네는 사냥꾼처럼 음흉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유나는 그의 역겨운 미소를 마주보며 속으로 칼을 갈았다. 이제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올랐다. 최민환의 집무실 안 공기는 최고급 와인의 짙은 향기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환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아내를 제 발로 자신의 소굴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나를 의자에 앉히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들거렸다. 그래서 강태준이 당신을 그렇게나 힘들게 한단 말이지? 겉으로는 끔찍이 위하는 척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만 뒤로는 역시 그런 위인이었군. 그는 동정하는 척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유나는 계획대로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은 최민환의 정보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괴물이에요. 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들어요. 저는 그저 이 결혼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빚을 갚고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유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다. 최민화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걱정 마시오. 이 최민환이 당신을 도와줄 테니 강태준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 이상으로 돌려주지. 대신 당신도 나를 위해 작은 일을 좀 해줘야겠어.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나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태준의 내부 정보, 특히 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관련 자료들을 내게 넘겨. 그러면 당신의 자유는 물론 평생 먹고 살 돈까지 보장해주지. 그는 유나가 당연히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최민화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경매가 시작될 시간이 되자 최민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팔을 내밀었다. 자, 일단 머리 아픈 얘기는 접어두고 구경이나 좀 하시지. 당신 같은 미인에게는 이런 예술품들이 어울리는 법이야. 그는 유나를 데리고 경매가 열리는 비밀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가 유나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것은 그녀가 이제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다른 공범들에게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유나는 순순히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귀걸이에 숨겨진 카메라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경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이 부유한 수집가들의 손에 낙찰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짜 목표를 위한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마침내 사회자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외쳤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특별한 작품,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소녀의 초상입니다. 장내의 모든 불빛이 무대 중앙에 놓인 그림 하나에 집중되었다.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었지만 유나의 눈에는 그것이 추악한 탐욕의 결정체로 보일 뿐이었다. 경매가 시작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명의 입찰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가격은 순식간에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낙찰가는 무려 300억 원에 결정되었다. 낙찰자는 최민환이 미리 심어둔 대리인이었다. 최민환은 옆에 앉은 유나의 어깨를 으쓱하며 속삭였다. 어때? 돈이란 이렇게 버는 거야. 강태준 같은 풋내기는 평생을 가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지. 그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나는 그가 가장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든 손을 일부러 떨며 그의 바지에 와인을 쏟는 실수를 저질렀다. 어머, 죄송해요, 회장님. 그녀의 외침은 소란스러운 경매장 안에서 외부의 팀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 최민환이 짜증 섞인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는 바로 그 찰나 연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스크린에 방금 전 최민환의 집무실에서 유나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내부 정보를 내게 넘겨 최민환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소녀의 초상 그림을 이용한 돈 세탁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한 자료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 자금의 이동 경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공범들의 명단까지.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로 몰려들었다. 최민화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유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은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이 배신자 계집애가. 그는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는 근처 테이블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어 유나의 목에 겨누었다. 모두 꼼짝 마. 움직이면 이 여자 목숨은 없어. 그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유나를 인질 삼아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다. 유나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이것이 강태준이 도착할 시간을 벌어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정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의 뒤로는 어떤 경호원도 경찰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최민환,
그리고 그의 손에 잡힌 유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최민환.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들끓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내 아버지를 그렇게 보냈고 이제는 내 여자까지 건드리는군. 내 놈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그는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최민화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오지 마. 더 이상 다가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태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민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쏴. 하지만 그 칼이 그녀의 피부에 닿기 전에 내 놈의 숨은 먼저 끊어질 거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내가 했던 맹세를 잊었나? 태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최민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태준은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그는 최민환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그의 손목을 꺾어 과도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유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보호했다. 으악! 최민환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태주는 쓰러진 최민환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최민환을 직접 처단하는 대신 그의 귀에 대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넌 법의 심판대 위에서 네가 빼앗아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먼지처럼 사라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의 모든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공범들을 체포하고 현장의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최민화는 무너진 제국의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아수라장 속에서 태주는 유나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의 떨림이 그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경매장의 소란과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강태준의 차는 밤의 정적을 가르며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나는 여전히 아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태주는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지만 핸들을 쥔 그의 손에는 하얗게 핏줄이 돋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과 그녀가 무사하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태주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지만 유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차갑게 자리 잡고 있었다. 최민화는 무너졌다. 그들의 공동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계약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의 관계를 묶고 있던 유일한 끈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과연 무엇이 되는 걸까?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한 집에 살게 된 이후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그녀를 서관의 침실 앞에 데려다 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복수라는 일생의 목표를 이룬 남자의 허무함일까? 아니면 이 계약의 끝을 직감한 자의 망설임일까? 유나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했다. 며칠 동안 세상은 최민환 회장의 몰락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했다. 그가 저지른 온갖 비리와 범죄 행각들이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와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의 회사도 재심에 들어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부당하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오직 유나와 태준의 관계만이 안개 속에 머물러 있었다. 유나는 오랜만에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의식을 되찾고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던 아버지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다 들었다. 네가 그리고 강서방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그 녀석 겉은 차가워 보여도 속은 깊은 놈인 줄 내가 알았지.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윤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빚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거라. 아버지의 말은 윤아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태준을 향해 있었다. 처음에는 동질감과 연민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복수가 끝난 이후 마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사람처럼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 이렇게 불확실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유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직접 그를 찾아가 모든 것을 끝내든 혹은 새로 시작하든 결판을 내야 했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야 안에서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서재 안은 며칠 동안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과 빈 위스키 잔들로 어지러웠다. 태준은 지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 말이 있어요. 유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태준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계약은 끝났어. 당신 아버님의 빚은 물론 회사를 되찾는 것까지 모두 해결되었으니 이제 당신은 자유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나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던 것이다. 유나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었다. 네, 맞아요. 계약은 끝났죠. 그래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섰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함께 위험을 헤쳐나오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그 모든 순간들도 전부 계약의 일부였나요? 그녀의 질문에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깊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복수라는 단 하나의 감정만을 연료 삼아 살아온 남자였다. 그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줄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내 손은 복수를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망가뜨렸고, 내 마음은 증오로 얼어붙어 있었지. 그의 서툰 고백에 유나는 오히려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니요,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음장 같은 가면 뒤에 숨어서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이제 그만 그 성에서 나와요. 당신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삶에 제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태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나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신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어. 내 복수는 끝났지만 당신과 함께할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는 잠시 그녀를 품에서 떼어놓고 서재의 금고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결혼식 때 주고받았던 계약의 증표였던 플래티넘 링이 아닌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그녀를 생각하며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은 서툴렀지만 세상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진실하고 절실했다. 서윤아 씨, 빚이나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되어줄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깊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 마침내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강태준의 저택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차갑고 적막했던 저택은 이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휠체어에서 내린 유나의 아버지는 건강을 거의 회복하여 태준과 함께 정원수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유나의 곁으로 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그녀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티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들께서 정원 문제로 전쟁이라도 치르실 것 같군. 태준이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유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다. 두 분이 저렇게 건강하신 걸 보니 좋아요. 그녀의 표정은 그늘 한 점 없이 평화로웠다. 세상은 그들이 최민환의 제국을 무너뜨린 영웅 부부로 기억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거창한 수식어보다 지금 이 순간의 소박한 행복이 더욱 소중했다. 그들의 결혼은 절망적인 거래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운명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등대가 되어 주었고 결국 사랑이라는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결혼했던 여자는 이제 세상 전부를 얻은 여자가 되어 자신이 선택한 남자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었다.